안녕하세요. 김태성 강사입니다. 헌법을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우선 헌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생소하죠. 한 번쯤은 다들 보셨겠지만 이제 새롭게 시험 제도가 개편되면서 헌법이 여러분들 시험 과목으로 추가가 되게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원론적으로 간단하게 시험에 대해서 개관을 하자면 아시다시피 헌법이 100점이 아니죠. 50점 만점으로 들어가고 문제 수도 20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0점 만점에 20문제. 다른 과목보다는 비중이 절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예측을 합니다. 이유인즉 일단 배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발현으로 다른 공무원 시험 그리고 조금은 먼 얘기지만 경정승진 시험에 헌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과목들과 달리 여러분들 경찰 시험에서는 헌법의 전 과목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통치구조가 제외됩니다. 사실은 헌법 공부하는 분들이 가장 마탱이 가는 게 이 통치구조입니다. 국회라든지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원, 헌재 이런 국가기관들의 조직, 경우에 따라서 법 조문들을 더럽게 많이 암기해야 되는데 몽창 다 빠집니다. 즉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겠다. 까다롭게 내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발현이고요. 어떻게 보면 수긍이 가는 게 실제 여러분들이 경찰관이 되는 데 있어서 헌법이 주인공이 된다? 좀 웃기겠죠. 그래서 최대한 헌법에서 효율성 있는 공부를 하셔서 나머지 시간을 형사법 등에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20문제 중에서 통치구조가 빠지고 대신 기본권에서 16문제, 80%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문제씩 해서 헌법 총론, 그리고 제도와 원리에 대해서 2문제씩 나올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즉 제도와 원리가 다 나올지 아니면 원리는 안 나오고 제도만 나올지 아직까지 수험가에서도 확실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험서를 보면 이게 빠져있는 교재도 있고 들어가 있는 교재도 있고 강의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조만간 보다 유권한 해석을 하는 내지는 그 시험 주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거고요. 일단 원론적으로 다 포함을 시키는 걸로. 시험하고는 관계없지만 이게 왜 혼란을 조금 가져오냐 하면 교수님들 책 목차가 이게 여기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약간의 교수님들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이런 논란이 있긴 한데요. 모르셔도 큰 상관없겠지만 제도라는 건 이른바 공무원 제도, 정당 제도, 선거 제도 이런 약간은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법률 등 그런 원리 이런 걸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원리는 법치국가 원리, 민주국가 원리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보시게 될 텐데 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거고요. 우선 이렇게 헌법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다른 시험을 준비하다가 경찰관이 내 적성에 맞는 것 같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과목별로 공부 방법은 다 다릅니다. 즉 여러분들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듯이 헌법을 공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헌법을 공부하듯이 형법을 공부하면 그 자체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과목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각 과목들은 전부 다 대학에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러한 학문으로서 연구되는 그러한 직렬이기 때문에 그 과목별로 별도의 접근 방법, 고유의 공부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야, 나 이렇게 공부하다가 뭔가 미쳐버릴 것 같은데? 나 좀 뭔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돌아버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공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즉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단기에 그 방법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인격체고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과목별로 이랬다 저랬다 맞춰가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혼란 내지는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헌법에서 고유한 접근 방법 내지는 헌법의 학습 방법은 뭐가 있을 거냐? 우선 첫 번째, 헌법은 이렇게 공부해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해가 아니라 암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익숙하게 들었던 말과는 좀 반대되죠. 중고등학교 때 내지는 많은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은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해보다 암기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라, 가르쳐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객관식 문제는 아시다시피 OX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OX 지문을 가늠하는 이른바 오답 포인트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내가 씹어먹고 이해를 해야지 라는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OX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겠다. 그리고 이런 암기를 하는 기술 내지는 스킬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바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암기를 할 때 이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영역은 이른바 판례입니다. 특히 법 과목은 판례 출제 비중이 적어도 70%는 넘는데요. 판례를 공부하실 때에는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 판례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 라는 생각은 굉장히 수험 적합적이지 못한 생각입니다. 이유인즉 여러분들이 학습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이른바 시험 범위의 판례는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수많은 과정들 중에서 대법원의 결론만 이른바 판례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의 그 결론이 있기 전에는 아시다시피 1심, 2심 거쳐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죠.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모든 과목을 망라하고 정답으로 자주 나오는 판례들은 상당수가 1심, 2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달랐던 판례들이 정답으로 자주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직 판사들 그리고 2심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보통 짬밥이 20년 된 판사인데 그런 고등법원 부장판사와도 대법원의 결론이 달랐다라는 건 이건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나름의 사연이 있구나. 즉 판례의 결론은 암기의 대상이지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하는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을 문제 푸는 포인트와 관련해서 지금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판례가 어떠한 판례인지 즉 키워드를 암기하신 다음에 키워드를 토대로 이 사안을 묻는 거구나. 그러면 결론이 뭐지? 결론밖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그 문제의 핵심은 판례의 결론을 묻는 것이고요. 헌법에서는 이 사안에서 합헌이냐 위헌이냐 라는 결론 묻는 문제가 20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15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튼 그렇게 첫 번째 이해보다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건 특히 헌법에서 중요한 그 스킬인데요. 실제 여러분들 지문 4개가 있죠. 제가 처음에는 판례집을 본다거나 내지는 OX 지문집을 보지 말라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이유인즉 저도 뭐 카페를 간다거나 아니면 독서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호기심에 뒤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막 OX 지문집 볼 때 내지는 기출문제집 볼 때 막 별표도 치고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반복해서 봤는데 암기가 안 되고 이러면 나름의 표시를 하겠죠. 답답하기도 할 거고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별표를 친다거나 뭐 옮겨 적는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지문들 중에 제가 봐서 저거 안 해도 되는데 저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리려는 말씀은 보기 지문 4가지 중에서 중요 지문과 기타 지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4개의 지문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게 아니라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몰라도 되는 지문, 그리고 20년에 한 번 나올 똥 말똥한 지문, 그리고 이때까지 수십 년 시험 역사상 단 한 번도 정답으로 나오지 않는 지문이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제가 편의상 이름을 붙인 건데요. 뭐 중요 지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편의상 정답 지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정답 지문은 3개 지문 몰라도 되니까 이거 하나만 알면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 중요 지문, 이른바 정답 지문을 빠짐없이 그리고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이건 몰라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실전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는 지문들만 나오지는 않겠죠. 흔히 만약에 85점을 받는다라고 하면 3문제를 틀리는 거네. 네. 그럼 실전에서 3문제 찍을까요? 5문제 정도 찍어서 2문제 맞추고 3문제 틀려서 85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지문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실전에서는 당황부터 하죠. 근데 그 순간 당황할 필요 없이 잠시만 실전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주변을 뭐 두리번거리면 괜히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으니까 주변의 공기를 이렇게 느껴보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 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보고 어려운 지문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옆에서도 막 곡소리 납니다. 뭐 이러고 너 경우에 따라서는 에이 뭐 이런 욕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아하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엿은 같이 먹는 거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에서 얼마나 멘탈이 덜 흔들리고 그리고 어차피 찍는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찍었을 때 확률이 얼마나 높으냐. 사실 이게 여러분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관건입니다. 물론 이렇게 요 한두 문제 때문에 당락이 좌우될 수 있도록 실력을 끌어올리는 건 지금부터 열심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여튼 이 중요 지문 정답 지문은 이 문제에서 이 지문 모르면 문제를 틀려야 된다. 이런 식의 출제 의도와 부합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필름이 끊겼더라도 이런 중요 지문을 물으면 그건 대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단원별로 중요 지문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 중요 지문들을 암기하고 그걸 스토리로 순서대로 이으면 그게 곧 이해가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해당 챕터마다 이건 중요 지문입니다. 이건 기타 지문입니다. 정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중요 지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암기할 필요가 있겠죠.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 한 문제가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 지문들 위주로 여러분들은 이른바 모르셔도 됩니다. 방사형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즉 헌법의 고유한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경찰학이라든지 이렇게 학으로 끝나는 과목들은 보통 그냥 반복해서 예습 복습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점수가 올라가고 실력이 올라갑니다. 근데 헌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복해서 보다 보면 마치 종이가 구겨져 접혀져 있다가 펼쳐지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볼 게 많아. 막 양이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늘어나는 양을 이것도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멘붕에 빠져서 한없이 어려운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점점 더 덜 중요한 건 그냥 눈에 바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펼쳐지는 그러한 학습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 지문을 어떻게 암기하느냐 그리고 실전에서는 독해하느냐 이런 기술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습득을 해야 됩니다. 중요 지문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문제 한 문제 푸는데 1분을 주지 아니하죠. 그래서 최근에 어렵게 내라라고 공무원 모든 직렬에서 출제 과정에서 요청을 합니다. 좀 어렵게 내라. 그러면 어렵게 낼 때 어떻게 어렵게 내느냐? 과거에는 이 중요 지문 하나가 그냥 정답이 끝났습니다. 그냥 보기 4개 중에 3개는 몰라도 되고 하나 알면 이거 계속 나오는 정답 지문이네. 끝. 이런 식으로 냈다면 이제는 이른바 간접 추출형 문제라고 해서 옛날에는 정답 지문 하나로 문제를 끝냈다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한 3문제씩 섞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해서 정답 지문 하나로 문제를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해서 막상 정답은 처음 보는 겁니다. 모르는 거. 근데 나머지 보기 3개가 이때까지 다 나왔던 중요 정답 지문들. 이게 왜 더 어려워지느냐? 그전에는 하나만 정답 지문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었다면 이제 정답 지문 3개를 확실히 암기하고 있어야지 결과적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멘탈도 요구되고 이거 모르는 거지만 이거 내가 확실히 아는 거고 이때까지 나왔던 정답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몰라도 이걸 정답으로 가려낼 수 있겠다라는 약간의 과감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더 많이 뺏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얼마나 어렵게 내느냐라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출제하는 게 아니라 그럼 다 틀리니까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시간을 얼마나 줄여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멘탈을 얼마나 흔드느냐 이게 출제자들이 지금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출제의 목적 내지는 그런 기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지문을 충실히 암기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위주로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봐야 되지 그냥 보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첫 시간에는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보통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시험 과목에 건강관리 내지는 체력이라는 과목이 하나 더 있다고 여러분은 실제로 있죠. 건강관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강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친구는 왠지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소위 합격각이 보이는데 시험 임박해서 뭐 허리라든지 어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 컨디션을 다 발휘할 수 없는,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게 가장 슬프죠. 그래서 건강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가장 최상의 컨디션에서 실력을 발휘하라는 게 아니라 동일한 날짜, 동일한 시각에 여러분들 다 때려 넣어놓고 실력을 발휘해봐라 라고 하는 만큼 컨디션 조절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잡스러운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를 뭐 좀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있고 나는 좀 공부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시험을 준비한다. 근데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은근히 뭐 운동이나 다른 걸 하다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더 합격을 다 더 잘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유인즉 이 시험이라는 게 뭔가 대단한 지적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역량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딱 하나를 요구합니다. 얼마나 책상에 필요한 시간을 앉아 있을 수 있는지. 나머지는 전부 다 그 해당 과목에 강사들이 컨텐츠를 제공해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멱살 잡아서 끌어올려 줍니다. 즉 앉아 있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 진득하게 지구력 있게 앉아 있는 것도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고 약간의 타고나는 그런 역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앉아만 있으면 합격을 한다. 그래서 꾸역꾸역 열심히 한다 이런 거창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다. 내 생활이다. 즉 나는 지금 이미 공무원, 경찰 공무원으로 입직을 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입직을 해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술 퍼먹고 너무 피곤하다 오늘 하루는 출근 안 하겠다 이런 일이 없겠죠. 꾸역꾸역 출근을 할 겁니다. 즉 꾸역꾸역 앉아서 그날그날 진도를 나가시면 합격으로 이르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물론 그조차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노량진에서도 공무원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뜻인지, 즉 PC방이라든지 뭐 당구장이라든지 이런 게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생각보다 유혹이 많죠. 뭐 술집도 많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앉아서 버틴다라는 생각으로 실제 합격생들 기준으로 보더라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분들 숫자보다 합격생 숫자를 비교해 보면 다 하는 분들이 없긴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과정을 충실히 수행만 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직장 생활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건 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책임감, 보람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런 게 경우에 따라서 사람을 호구잡기 위해서 쓰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튼 그 빌어먹을 보람, 책임감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출근을 하셨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 결국 그 업주를 위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된 일은 이른바 책임감이라는 단어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수행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반면 순전히 나랑만 관계되면 나도 모르게 해이해지고 흐트러지는 게 본능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루 정도만 자면 세상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정상인데 그때 이거 순전히 여러분들을 위한 과정이고 실제 시험 합격으로 인생이 달라지죠. 토익같이 2년, 3년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을 합격하면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이른바 가성비 좋은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본능을 좀 거스르고 꾸역꾸역 억지로라도 일으켜서 나오시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법학에서는 내공이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내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왜 중고등학교 때도 그런 경우 있죠. 나는 오늘 정말 죽을 것 같다. 조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오늘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오늘만 조퇴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종종 그래 조퇴를 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부하다가 학교에서 죽어.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꿍시렁꿍시렁 거리면서 이 나쁜 놈 이러면서 책을 보다 보면 물론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지는 날도 있겠지만 어떤 날은 또 보다 보면 꾸역꾸역 또 컨디션이 괜찮아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 공부를 하고 집에 가는 시간이 되면 겁나 보람되고 뿌듯합니다. 그런 날이 쌓이고 쌓이면 내공이 되고요. 합격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버틴다. 뭐 힘들게, 뭐 열심히, 뭐 그런 생각 아니고 그냥 이건 내 생활이고 버틴다. 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스킬이라든지 이런 건 본 강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